안녕하세요. 지금 산에들엔 나무들이 한껏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데 이 산에들에 나무들만 있고 새들이 없다면 산이 어떤 모양일까요? 산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많은 산에는 또 새들이 몰려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래서 우리는 여름산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새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새들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있지 않나 싶어서 새들을 불러내서 직접 그 애들이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철새들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름에는 여름 철새가 오고 겨울에는 겨울 철새가 오고, 그냥 우리나라에 사시사철 있는 텃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다녀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리 친구들한테 기억력이 좀 나쁘다든지 머리가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친구가 있으면 공연히 새 핑계를 대거든요. 새 대가리니 닭대가리니. 그런데요, 그런 표현을 이 새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새들 앞에서 하면 새들이 엄청 서운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철새들이 지금 가을 되면 제비들이 강남을 갔다가 봄에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요, 제비들이 갔다 오는 그 강남이 서울의 강남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떨어진 곳을 철새들은 갔다가 다시 그 다음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다시 날려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옵니다. 그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요, 중간에 먹이가 있는 곳, 그 겨울에는 북한 쪽에 북쪽에 철원, 금강 하구뚝, 남쪽에는 을숙도, 이런 철새 도래지, 자기들이 먹이가 있는 곳을 거쳐 갔다가 또 올 때 거쳐 오고, 그러니까 수천 킬을 직접 갔다 그냥 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면서 오면서 먹이 있는 곳도 철저하게 기억을 합니다. 저는요, 저기 강남에 혼자 떨어놓고 수천 킬로 있는 곳에다가 저 혼자 떨어놓고 집을 다시 찾아오라면 찾아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새들이 기억력이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새들 앞에 기억력이 없는 친구들을 비유할 때 새대가리, 닭대가리 이렇게 얘기하면 이 새들이 엄청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동물들은, 모든 조류들은 지가 살아가는 방법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도 하지만 모든 동물들, 특히 새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은 절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엄청 좋은데요, 그런데 왜 이놈들이 사람들한테 새대가리, 닭대가리 놀림을 받느냐면 딱 한 가지 놀림받을 짓을 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참새들이 나무에 잔뜩 앉아 있는데요, 포수가 왔습니다. 나무에 앉아 있는 참새들한테 포수가 총을 땅 쐈어요. 자기 친구들 몇 마리가 포수의 총에 맞아서 지금 죽어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참새들이 깜짝 놀라서 후두둑 날로 도망가는데 포수는 도망가는 참새를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참새가 금방 자기 친구 죽었던 그곳을 싹 돌아서 몇 초 앉아서 다시 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사람한테 잡혀먹는 것, 사람한테 죽는 것만 기억 못합니다. 시골 가면요, 어느 집이나 마당에 닭 몇 마리씩을 길러놓는데요, 그렇게 아주 튼튼하게 닭을 길러놓은 다음에 귀한 사위가 오면 장모님이 그 닭 중에 가장 싫어하는 놈 한 마리를 잡아서 씨암탉이라고 사위를 해줍니다.
그런데요, 장모가 금방 그 몇 마리 닭 중에서 제일 건강한 닭 한 마리를 잡아갔는데 요놈은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 옆에 있던 닭 친구들이 지 친구가 죽으러 가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푸드득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놈들이요, 단 몇 초가 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잡혀 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동물들은, 특히 사람의 먹거리가 되는 가축들은 새와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것은 다 철저하게 기억을 하는데 사람한테 잡혀 죽는 것만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까지 철저히 기억을 하면 우리 인간들이 쇠고기 맛, 동물 고기 맛 보기가 힘들겠죠. 한번 친구들 죽었다 해서 그 자리 다시 안 오면 저희들이 닭고기 맛, 쇠고기 맛 보기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먹거리가 되는 동물들은 사람한테 잡혀 죽는 것만 기억이 되지 않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 참새인데요, 이 참새도 참 신기합니다. 참새는요, 주로 알곡, 곡식을 먹고 자라는데요, 요놈들이 주둥이로 곡식을 쪼아 먹을 때 바닥에 아주 좁쌀알 같이 아주 작은 알맹이 곡식이라도 주둥이로 찧어 먹을 때 그 밑이 아스팔트라 하더라도 너무 세게 쪼아서 주둥이가 상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아스팔트 바닥에 여기 쌀토이라든지 좁쌀알이 있는데 주둥이로 쪼아 먹는데 조금 세게 쪼으면 주둥이가 상할 거고 조금 덜 고개를 숙이면 이 알곡을 주워 먹지 못할 텐데 정확하게 알곡들 하나하나를 주워 먹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이렇게 새들이 먹이가 각자 지들이 먹는 먹이가 다른데요, 이 새들이 주둥이를 보면 개들이 먹이를 먹는 걸 보지 않아도 요놈은 무엇을 먹고 사는 놈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참새는요, 참새같이 알곡을 먹는 놈들이 주둥이는 다 이렇게 몽땅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야지 알곡 찍어 먹기가 좋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주둥이가 몽땅하게 생긴 놈들은 알곡을 먹고 사는 새들이고요, 독수리 주둥이 같이 이렇게 꼬부라진 거, 독수리 주둥이가 이렇게 갈고리 같이 꼬부라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꼬부라진 놈들은 다 다른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놈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고기를 뜯어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둥이가 다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총새인데요,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다 주둥이가 길쭉합니다. 주둥이가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둥이가 길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이렇게 막 헤엄쳐 다니는 것을 앞에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헤엄쳐 다닐 때 물고기를 잡으면 새들은 거의 몸통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놈도 몸통을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못 생깁니다. 이렇게 못 생기니까 잡기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렇게 물고기를 옮겨서 꼴딱 생깁니다. 이렇게 옮길 때가 문제입니다. 이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이 주둥이가 길쭉하지 않으면 받침대가 없어서 이렇게 할 때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안 떨어지게 물고기를 이렇게 움직일 때 떨어지지 말으라고 받침대를 만들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들은 이 물총새같이 다 이렇게 주둥이가 깁니다. 그래서 새들이 주둥이를 보면 몽땅하게 생긴 것은 거의 대부분 알곡을 먹고 곡식을 먹고 사는 새들이고,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주둥이가 되어 있으면 다른 고기를 뜯어먹고 사는 새들이고, 주둥이가 길쭉한 것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주둥이 모양도 그냥 예쁘라고 이렇게
주둥이가 디자인된 것이 아니라 예쁜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기능이나 목적까지도 완벽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은 뷰티풀이 아니라 굿으로 디자인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새 한 마리가 지금 나무 가지 사이를 막 날아다니는데요. 나는 저 새를 보면 엄청 부럽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요즘 자동차 홍수인데 그래서 교통사고도 엄청 많이 나고 그것 때문에 피해도 많이 보는데 새들 같이만 운전을 잘한다면 교통사고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지가 촘촘한데요. 이 가지 사이를 새들이 운전을 해가면서 날아다니는데 이 가지에 부딪혀서 사고 나는 새 한 마리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 이 가지 사이를 피하고 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나무 가지 사이에 나무 사이에서 사는 새들은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데 운전을 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고개를 옆으로 하고도 걸어가고 고개를 위로 올리고도 얼마든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그렇게 고개를 옆으로라든지 위로 올리고 이동할 수 있는 동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동물들은 이 시선이 자기 눈의 방향, 보는 방향이 핸들입니다. 그래서 새들이나 모든 동물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에 고개를 돌리고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다시 말해서 머리가 핸들 역할을 하는데요. 이 복잡한 가지가 많은 곳에 날아다니는 나무에 사는 새들,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새들만 그렇습니다. 이런 바닥에서 생활하는 오리나 이런 것들은 하고는 전혀 다른 목 운동을 합니다. 목 운동을. 일반 그 땅에서 활동하는 오리나 이런 것들은요, 목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움직입니다.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람도 목을 팍팍팍팍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그러면 목 다칠 테니까. 목 다칠 테니까. 그래서 모든 동물들은 목을 이렇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나무에서 생활하는 새들만 목 운동이 이렇게 박력 있게 툭툭툭툭 이런 운동을 합니다. 저는 그 새들을 볼 때마다 목 다칠까 봐 걱정이 많은데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목을 움직여야만 목 운동을 할 수 있어야만 이 촘촘한 나무 가지 사이를 빨리빨리 핸들을 꺾어서 운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새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무 사이에 날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새들은 목 운동을 이렇게 아주 우리가 좀 걱정스러울 만큼 박력 있게 빨리빨리 운동하는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들이 나무에서 살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 여기 제비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제비들이 쭉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것을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놓고 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는 친구한테 야 이거대로 한번 피아노를 쳐봐 이렇게 내가 좀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꼭 피아노 악보 같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게 노래가 돼요. 노래가 돼. 어쨌든 피아노 악보 같이 오선지에 앉아 있는 피아노 악보 같이 제비들이 전깃줄에 앉아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비들은 참새들은 많은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서 생활을 하고 이 제비들은 이렇게 전깃줄에 앉아서 많이 생활을 하는데요.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전깃줄이 막 흔들리거든요. 나뭇가지도 흔들리고. 그런데 그렇게 막 흔들릴 때 얘들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 있을 때. 얘들이 발가락 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센지 얼마나 꼭 잡고 있으면 안 떨어질까요? 발가락 힘이 엄청 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잡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낮에
얘들이 활동할 때는 발가락을 꼭 잡고 있어서 힘을 좀 꼭 줘서 안 떨어진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 잘 때는 어떡하죠? 자면서 어떻게 꼭 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밤에 잘 때는 자연스럽게 발가락 힘이 풀리고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새 보신 적 있나요? 밤에 자다가 떨어지는 새 저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새가 있다면 저희들 새 잡기 좋지요. 뭐 밤에 가면 새까맣게 떨어져 있을 테니까. 그런데 밤이라고 떨어지는 새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에 자면서도 어떻게 꼭 잡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얘들은 이렇게 나뭇가지에 전깃줄에 앉아 있을 때 발가락에 힘을 줘서 꼭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얘들 나무 위에 사는 새들만 발가락 디자인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물에 사는 새들, 땅에 사는 새들과 전혀 다른 발가락의 디자인이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벤치 있죠? 벤치 못 빼는 거. 그 벤치를 가지고 못을 빼려면 이게 못이고 이게 벤치입니다. 벤치 주둥이가 가서 이 못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못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을 때 벤치에 이렇게 주둥이를 누르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둥이를 누르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누르면 자동으로 벤치에 주둥이가 이렇게 물리지 않습니까? 얘들 발가락이 그런 식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 발가락이 있고 뒤에 발목에 여기 힘줄이 있는데요. 이 힘줄이 새들이 이렇게 앉으면 다리를 오므리면 자동으로 발가락이 락 오므러들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피면 자동으로 발가락이 펴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이 나뭇가지에 전깃줄에 앉아 있는 것이 힘을 써서 발가락으로 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물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앉을 때 다리를 오므리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닭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면 달 발가락이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고 걸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닭도 나무 위에서 사는 원래는 새기 때문에 걸어갈 때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하고 닭들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관찰해 볼 것은 닭들은 그러거든요. 걸어갈 때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근데 참새나 까치나 이런 작은 새들은 나무 위에서는 이 짓이 되는데 이렇게 오므렸다 폈다 하는데 걸어갈 때는 발가락이 다 펴져 있습니다. 오므렸다 폈다 하질 않고. 잘 관찰해 보면 그 이유는 이 참새나 아니면 까치나 이런 작은 새들은 걸어갈 때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지 않고 뻗정다리로 콩콩콩콩 이렇게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기 천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발가락으로 콩콩콩콩 이렇게 스텝을 줘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걸어갈 때 이 작은 새들은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발가락이 펴 있습니다. 그런데 닭은 등치가 커서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이렇게 걸어갈 때 하기 때문에 발가락이 꼭 오므려졌다 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외가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요. 외가리 발가락을 한번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아가는 새들이 찍힌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진들을 확인하면 또 우리가 직접 날아가는 새를 관찰해 보면 날아가는 새가 발가락을 오므리고 날아가는 새는 전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날아갈 때는 발가락이 이렇게 다 쭉 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날아갈 때는 발을 다 피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가락이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런 새들 나무에 앉아서 사는 새들이기 때문에 발이 오므라들면 발가락이 오므라들고
날아갈 때 다리를 펴고 가니까 자동으로 발가락은 이렇게 쭉 펴 있습니다. 여기서 외가리를 보면서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새나 까치나 이렇게 나무 위에 사는 새들, 작은 새들은 새들은 날아갈 때든지 이런 때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나무에 앉았을 때도 그렇고 균형을 잡는 법이 있습니다. 이 작은 새들은 나무에 앉아서 있는 작은 새들은 꼬리가 다 깁니다. 꼬리가. 그래서 꼬리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 대신에 목이 긴 새가 없습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새들은 작은 새들은 다 목은 짧고 꼬리가 다 길어서 꼬리로 균형을 잡고요. 이렇게 먼 곳을 이동하는 새들, 등치가 크고 먼 곳을 철새같이 이동을 수천 킬로를 갔다 와야 되니까 좀 그 영양도 비적으로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놈들은 이렇게 몸통 등치가 큰데요. 이 등치가 큰 놈들은 꼬리 가지고는 균형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치가 큰 새들은 다 목이 깁니다. 목이 쭉 길어서 목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이렇게 목이 길은 새들은 꼬리가 길은 새가 없습니다. 꼬리가 길은 새가 없습니다. 그래서 꼬리로 균형을 잡는 작은 새들, 꼬리가 길은 새들은 목이 짧고 이렇게 등치가 있어서 목으로 균형 잡는 새들은 목은 기른 반면에 꼬리가 기는 새들이 없는 것도 특별히 신경 써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보는데요. 비행기를 타서 옆에 창가에 앉으면 옆에 비행기 날개가 보입니다. 근데 비행기나 길쭉한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하나로 통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뒤하고 앞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의 날개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날개, 그 비행기 날개의 축을 이 새 깃털 축에서 배웠습니다. 비행기 날개 축을 만들 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새의 깃털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깃털에 이 앞에 있는 깃털은 깃털 축이 중앙에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깃털은 깃털 축이 중앙에 있지 않고 가해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로 있는 것을. 요 깃털 축을 보면 어느 것이 날개의 깃털이고 어느 것이 몸통의 깃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깃털 축이 가운데 있는 것은 몸통에 붙어 있는 털입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공기의 그 저항을 받는 그 공기의 양력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그 나려야 되는 날개의 깃털은 다 이렇게 깃털축이 가운데로 되어 있지 않고 가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종이에다가 가운데에다가 그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한 가운데다 놓고 선풍기를 한번 쐬어보는 겁니다. 바람을. 그러면 그 종이의 가운데 나무 젓가락을 해놓은 것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종이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그런데 그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가에다 놓고 앞에서 선풍기를 불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새들은 공기 어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새들이 날개는 비행기 날개 같이 이렇게 깃털쭉이 가에 있고 몸통 털은 날아가 그런 공기 저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 있습니다. 얘들이 비행기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인간들이 새들한테 배워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과학은 이 자연이 인간들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예쁜 고니가 있는데요. 백조라고도 하는 이거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때 이제 사진에 보면 이게 이쪽에 한 마리 더 있으면 예쁜 하트 모양도 그리고 해가지고 우리 인간들한테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새인데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조가 호수에서 아주 우아하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위에 떠 있어도 겉에는 평화로워 보여도 이 물 속에서는 지금 수도 안 가라앉으려고 수도 없이 발짓을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평화로워 보여도 그 평화로운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함으로써 이렇게 평화롭게 보인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또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한강이라는 곳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겨울에 철새 오리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제가 4년 동안을 관찰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들이 떠 있을 때 발짓을 하는지. 발짓 절대 안 합니다. 떠 있을 때는. 얘들이 발짓할 때는요, 이동을 할 때라든지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발짓을 하지, 떠 있기 위해서 발짓하는 물오리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오리가 있는데요. 이게 오리라면 오리 발이 이 밑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모든 오리는 발이 밑으로 있지 않고 뒤로 이렇게 있습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발짓을 하면 물에 뜨는 것이 아니라 발이 뒤에 있으니까 앞으로 삿가닥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떠 있을 때는 발짓을 하지 않습니다. 발짓을 하지 않아도 다 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사람들이 얘들이 물속에서는 쉼없이 발짓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요, 이 고니를 보니까, 백조를 보니까 등치가 있거든요. 등치가 이만한데 그럼 무게가 있을 텐데 이거 발짓을 하지 않으면 무게 때문에 가라앉을 것 같은 염려가 있어서 발짓을 한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백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 동물은 북극곰인데요. 북극에 가면 백곰 있지 않습니까? 북극곰인데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수영을 하고 있네요. 수영도 그냥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배영을 하고 있네요. 아프리카에 가면 초지를 따라서 풀을 따라서 많은 동물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누떼라든지 코끼리떼라든지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 강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다가 수영 못해서 빠져 죽는 코끼리, 누떼 동물들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그 강에 있는 악어한테 잡혀 먹히는 동물들은 있어도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져 죽는 동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지에 있는 동물들은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코끼리가 몇 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북극곰이 이게 1톤이 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거운 동물들이라도 다 뜹니다. 물에서는. 모든 동물들은. 그런데 코끼리도 물에 뜨고 북극곰, 백곰도 물에 뜨는데 그까지 오리쯤이야. 모든 동물들은 물에서 다 뜨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요만한 놈들도 있거든요. 아주 작은 것들. 얘들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물고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볍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는 뱃속에 고무 튜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불에라는 공기주머니도 가지고 있거든요. 무게 가볍고 작고 그 안에 공기주머니도 가지고 있으면 더 잘 떼야 될 텐데, 물고기들이 물에 뜨는 물고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가벼워도 물에 뜨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물리의 법칙은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고 가벼우면 떠야 되는 것이 물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얘들은
무거운 놈들은 다 뜨는데 가벼운 물고기들은 다 가라앉는다니까요. 물리 법칙을 거스린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육지에 사는 동물들은 가라앉으면 죽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뜨면 죽으니까 개들이 죽으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물고기 맛을 못 볼 테니까. 이 자연은요, 물리의 법칙대로만 살아가지지 않습니다. 물리의 법칙들이 자연에서 뽑아낸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의 법칙 대부분이 맞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모든 것을 물리의 법칙에 적용시키려면 얘들같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안 맞는 것이. 그래서 자연은 물리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대로 살아갑니다. 생존의 법칙대로. 얘들이요, 살아있을 때는 무거운 동물들은 다 물에 뜨고 가벼운 물고기들은 다 가라앉았다가 얘들이 죽으면 물리의 법칙대로 갑니다. 죽고 나면 무거운 동물들은 무거우니까 다 가라앉고 가벼운 물고기들은 죽으면 다 물 위에 뜹니다. 왜? 그때는 이미 생명이 사라진 후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대로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죽고 난 다음에는 물리 법칙대로 진행됩니다. 이것도 아주 재미난 자연 현상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들 얘기를 이제 계속 좀 해보는데요. 마지막으로 새들을 통해서 음악 공부 하나 해보려 합니다. 꾀꼬리인데요. 우리가 꾀꼬리 하면은 많이 생각나는 게 뭐죠? 꾀꼬리처럼 아름답게 노래한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진짜 꾀꼬리는 이렇게 지저빌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귀에 노래하는 소리를 들립니다. 지금 이놈도 열심히 좀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요, 이 새들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거의 대부분 소리를 내거든요. 개도 소리를 내고 소도 소리를 내고 말도 소리를 내고 이 새들도 소리를 내고. 그런데 다 똑같은 동물들이 소리인데 우리가 개가 소리를 내면 개가 소리 내는 것은 노래한다 하지 않습니다. 개가 소리를 내면 뭐라 하지요? 짖는다 하거든요. 짖는다. 짖는다는 얘기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짜증난다는 소리입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개가 소리를 내면 짖는다 하고 짜증난다 하고 소나 말이 소리를 내면 운다 합니다. 송아지가 운다, 말이 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들 중에 유독 새들이 소리를 내야만 우리가 지적인다, 노래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새들이 사람들한테 뭐 좀 잘 봐달라고 부탁했나요?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느끼는 느낌입니다. 제가 아주 저로서는 참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노래가 되려면 최하 세음 이상 돼야만 노래가 됩니다. 한음이나 두음 가지고는 작곡이 되질 않습니다. 최하 세음 이상을 반복했을 때 노래가 작곡이 됩니다. 우리 귀에 노래소리로 들립니다. 모든 소리가요, 사람의 소리도 그렇고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음으로 소리를 내면 우리는 짜증스럽게 들립니다. 걔가 어떻게 짖죠? 멍멍멍멍, 단음이지 않습니까? 새들 중에서도요, 까마귀는 깍깍깍깍 이렇게 단음으로 소리를 냅니다. 까마귀 소리를 듣고 노래소리로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느낌은 단음으로 이렇게 소리가 계속 나오면 짜증스럽게 들리고 두음으로 소리를 내면 처량하게 들립니다. 우는 소리로 들립니다. 소들이 어떻게 울죠? 매 두음이지 않습니까? 말들은 히힝, 고양이는 야옹, 다 두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음으로 소리를 내는 동물들은 그 소리가 우리 사람들한테는 슬픈 소리, 우는 소리로 들립니다. 어린 애기들이 어떻게 울죠? 엉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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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애, 두음으로 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음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슬프게 우는 소리 들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래소리 들리려면 최하 세음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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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는 돼야 우리가 노래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작곡은 최하 세음 이상 돼야만 노래로 작곡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노래 작곡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응용하면 우리 삶에 엄청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별르고 별러서 아들, 딸, 자식한테 한번 훈계를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를 좀 지적을 하려 합니다. 금방 지적할 수 있습니까? 며칠 별러가지고 아침 잘 먹이고 잘 차려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밥 다 먹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어떻게 시간을 딱 맞춰서 그런데 말이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거든. 요렇게 시작하면 즉시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아 엄마 짜증나 그만해. 엄마는 맨날 징징징거려. 그리고 홀딱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직 얘기도 시작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엄마가 한두 마디가 너한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이제 스타트를 끊을라 하는데 이미 애들은 짜증난다고, 엄마는 맨날 징징댄다고, 맨날 우는 소리 한다고, 짜증난다고 훌떡 가버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평상시에 애들한테 얘기할 때 왕왕왕왕왕왕왕왕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짜증나게 들립니다. 그게 설령 칭찬이 말이라도 듣는 데는 짜증나게 들립니다. 웅와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 엄마는 항상 징징대는 것 같은, 우는 것 같은 느낌을 애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얘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냥 애들 훌떡 가버립니다.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했는데 내가 팀장이야. 팀원 회의를 하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오늘 9시 아니면 10시까지 회의실에 다 집합 모여.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직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시간 동안 또 죽어놨다. 짜증나는 소리 어떻게 들을까? 아직 팀장은 얘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평상시에 팀장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음으로 엉엉엉엉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으면 그 직원들은 얘기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두음으로 이렇게 계속 웅왕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를 해왔으면 직원들은 얘기도 듣기 전에 이미 우리 팀장은 오늘 또 우는 소리 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들, 교수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리 논문을 잘 써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왕왕왕왕 하면은 그 강의는 재미없는 강의가 됩니다. 우리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내 친구들이나 내 이웃한테 전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상대방이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소리로 끝납니다. 소리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일단은 상대방이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호감을 갖게, 좋게 듣고 싶어 하도록 우선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듣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단음, 두음 이것이 아니라 세음 이상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얘기하는 연습들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연습이 특별한 연습이 아니라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이 정말 좋은 말인데요. 악센트가 없습니다. 그냥 멍멍멍멍 이렇게도 그냥 나가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리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운율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그래서 악센트도 있고. 그래서 어느 시 한 편이라든지 좋은 시 한 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영어의 어떤 한 단락 하나만이라도
리듬을 정확히 맞춰서 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면 미국 애들은 어린애도 자동으로 리듬을 타고 영어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훨씬 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즐겁게 노랫소리까지라고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즐겁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꾀꼬리를 보고 꾀꼬리한테 그런 것들을 한번 배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그냥 우리가 알던 상식과 이런 자연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새들의 이야기 통해서도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자연 이야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전달해 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